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첫 곡은 정상을 향한 독주 주석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서울은 춥네요. 제가 어저께 대만에서 도착을 해서 서울의 날씨를 잘 몰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모두 대만에 연수를 좀 갔다 왔거든요. 저희 직원들 주방 직원들이 대부분이니까 주방 직원들하고 같이 대만 음식을 엄청나게 먹고 왔습니다. 원래 제가 해외를 나가는 목적이 대부분 맥주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맥주는 정말 없었어요. 물론 대만의 크래프트 맥주들도 있고 또 바틀샵 이런 것들도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 욕심을 차리기보다는 같이 가서 대만 음식들 좀 먹으면서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도 풀고 작년에 코로나 때 한참 그래도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한테 일종의 보상 그리고 또 올해 한 해 또 열심히 해보는 동기부여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만 가서 2박 3일 갔다 왔는데 아주 엄청 많이 먹고 왔습니다. 엄청 먹고만 왔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다 꽝 됐어요. 네, 말짱 꽝 됐고요.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대만 처음 가본 거에서 나름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재밌긴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대만의 음식이 좀 아니었다. 우리가 대만 음식을 제가 접한 거는 이제 뻔하죠. TV에 짠내 투어나 백종원 선생님의 스트리트 파이터 푸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유튜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생각한 비주얼하고 대만 음식은 그런 거였거든요.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좀 짭짤하고 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만 음식들이 굉장히 순하더라고요. 좀 놀랬습니다. 굉장히 순해요. 되게 담백하고 순합니다. 우육면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우육면들 보면은 좀 짠맛도 좀 감칠맛도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대만의 우육면은 굉장히 순하더라고요. 놀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좀 먹었는데 족발국수 백종원 선생님의 그 스트리트 파이터 푸드에 나오는 그 곳 있잖아요. 거기 갔어요. 제가 어디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야지. 갔는데 족발국수 좀 느끼하고 냄새 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담백하고요. 그 옆에 이제 돼지 곱창 그다음에 소 내장 이런 것들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푹 끓여가지고 맑은 물 지리처럼 이렇게 먹는데 냄새 날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담백하고 좋습니다. 근데 묵국 같은 경우도 우리는 소고기 묵국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돼지고기 묵국을 먹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맛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 고저가 없어요. 음식에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좀 드라마틱한 것들이 좀 굉장히 없네 이런 것들을 요번에 느껴서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빙수 있잖아요. 빙수나 아니면은 또우와 같이 순두부를 디저트로 먹는 그런 문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달지가 않아요. 약간 단맛은 있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디저트처럼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더라고요. 다른 어떤 밀크티도 굉장히 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홍차의 향이 강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향이 강하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그래서 대만 음식들이 굉장히 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게 그 곱창국수 있잖아요. 곱창국수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곱창국수를 먹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향이 세더라고요. 가쓰오부시를 엄청 넣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본 음식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 빼고는 굉장히 음식이 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 이번에 겨울에 대만을 갔잖아요. 겨울에 갔는데도 온도가 20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고 더울 때는 막 미친 듯이 덥고 습하고 요즘 겨울 때는 미친 듯이 춥고 막 건조하잖아요. 이런 드라마틱한 어떤 그 날씨 환경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좀 강하죠. 그리고 자극적인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대만같이 날씨가 물론 뭐 여름에 굉장히 덥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음식 또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저 혼자만의 좀 생각을 했고, 먹는 게 문화잖아요. 문화고 이 문화는 이 환경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식문화 자체도 그 민족의 약간 성질, 그다음에 주위의 환경, 날씨, 뭐 바다냐 산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구나, 영향 많이 받는구나. 역시 음식은 문화다라는 생각을 했고, 맥주도 마셨습니다. 맥주도 마셨는데 대만 맥주는 일단은 첫 번째 느꼈던 거는 대만은 맥주 먹는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음식점 갈 때마다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맥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음식 먹을 때마다 맥주를 한 잔씩 먹거든요. 또 특히 뭐 거기는 대만은 이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가서 맥주를 달라 할 때마다 생맥주가 없어요. 그냥 캔맥주 주더라고. 맥주 달라 그러니까 330ml 캔맥주.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은 거. 좀 재밌다,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눈에 띄지 않는다. 뭐 제가 그 번화가라는 공간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물론 거기에도 일부는 맥주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뭐 여러 군데 가봤는데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호프든 뭐 짝대집이든 펍이든. 근데 대만은 없더라고요. 바도 그렇게 없고. 일본만 해도 가면은 그냥 뭐 밥 먹는 곳에 맥주 달라 그러면 바로 생맥주를 바로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좀 놀랬고, 두 번째는 맥주 달라니까 대부분 타이완 비어를 주더라고요. 클래식 비어도 있고 뭐 타이완 금메달 비어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라거입니다. 근데 굉장히 가볍고 쓴맛도 없고 호평도 그렇게 세지 않으면서 그냥 물처럼 먹을 수 있는 맥주였고, 또 하나는 뭐 18일 맥주라 그래서 뭐 만들어진 지 18일만 판다고 하는 맥주가 있다 그래서 그걸 또 한참 찾아다녔네.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편의점이랑 그 마트 가서 그걸 구해서 먹어봤어요. 뭐 그게 뭐 진짜 맛있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좀 애매하다. 애매한 맥주였습니다. 탄산은 이렇게 세지 않으면서 라거예요, 라거. 그냥 어정트 라거더라고요. 몰트향도 이렇게 세지 않고 호평 세지 않은 그냥 뭐 굉장히 평범한 그런 라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케팅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거 먹고, 근데 그게 역시 맥주도 그냥 순해요. 예, 순합니다. 물론 18일 맥주는 5도 5%의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는데 순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생맥주 팔지 않는다 별로. 예, 그런 거 많이 봤고, 또 하나 마트에 갔더니 이제 대만 크래프트 맥주가 좀 있더라고요. 크래프트 맥주들 보면은 이렇게 허니 비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있는데 마셔보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마셔보진 않았는데 일부러 안 마셔봤어요. 예. 근데 마셔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맥주들이 눈에 좀 보이긴 하더라. 그래서 그 마트랑 뭐 제휴 맥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크래프트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하나는 크래프트 맥주가 굉장히 비싸다. 굉장히 비싸다. 그 쓰린야 시장 쪽에 가면 크래프트 맥주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잔에 12,000원인가?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맛은 먹이 나쁘지 않은데, 예, 그렇고 또 크래프트 맥주를 어디서 먹었냐면 그 대만에 미켈럽바가 있어요. 미켈럽바 서울에도 있잖아요. 궁금해서 저희도 이제 미켈럽 바를 갔죠. 유일하게 일부러 맥주를 먹으러 간 곳은 그 미켈럽 바였어요. 미켈럽 바에 가서 그 대만 크래프트 맥주들이 쫙 있는데 제가 그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 여기서 대만 크래프트 맥주 좀 소개 좀 시켜줘봐. 먹을 만한 것 좀. 그랬더니 직원이 나는 대만 크래프트 맥주 별로 안 좋아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하고선 대만 크래프트 맥주 다 시켰죠. 6개인가 시켜서 먹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NEIPA 종류들 또 먹어봤는데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데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한국의 크래프트 맥주들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만 크래프트 맥주의 바이스비어나 스타우트 맥주도 먹어봤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원래 바이스비어가 만들기 힘들어요.
만드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독일 오리지널 바이스비어들의 향미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효모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발효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홉도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 같지만 할러타 홉을 적당히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만 크래프트 맥주들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또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미켈러의 윗 와인이 배럴 에이지드 윗 와인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만 맥주들이 크래프트 맥주들도 그렇고 일반 맥주들도 그렇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모습들은 갖고 있지 않더라. 크래프트 맥주는 굉장히 비싸더라. 뭐 이 정도 이번에 대만 가서 좀 느끼고 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은 곱창국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취두부도 먹어봤는데 뭐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하여튼 대만 2박 3일 갔다 왔고요. 아주 미친 듯이 먹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행 갔다 오면 휴유증 항상 있기 마련이죠. 자, 오늘 알쓸맥잡 잡설은 여기서 끝내고요. 음악 듣고 와서 오늘 맥주 뉴스보다는 오늘 그 맥주에 대한 모든 것 위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음악은요, 로이 하그로브의 세잉 드니스 스트라북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저희 그 연세대학교 비어도슨트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수강하는 날이에요. 빨리빨리들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다시 시작하는 비어도슨트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 보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여행 가거든요. 브루어리 투어, 국내 브루어리 투어 다시 재개했잖아요. 3월 11일 날 갑니다. 날씨가 좀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때쯤이면 약간 봄 기운 맞으면서 우리 새로 옮긴 플래티넘 한번 가보죠. 정말 뭐 이번에 못 가시면 진짜로 후회하실 겁니다. 플래티넘 가시고 그 다음에 그 평택에 있는 BH 브루어리 또 가서 한번 작은 그 크래프트 맥주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거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저희 지금 출발 확정이 됐으니까 빨리빨리 더 오세요. 빨리빨리 오셔서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 가는 것만큼 재밌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순서 진행하기 전에 저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맥주 한잔 할까요? 책 앞에다가 놓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맥주 한잔 할까요? 저희 구독자 이벤트? 하여튼 저 이벤트를 5분께 맥주를 좀 드리려고 해요. 또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알쓸맥잡이 나가는 채널이 팟빵하고 네이버 오디오, 유튜브, 그 다음에 플로우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일단은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팟빵, 유튜브 여기에서 저희 채널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각 채널당 2권씩 일단은 배정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또 한 채널에서 또 확 신청자가 늘어나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은 책을 원하시는 분 인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맥주를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6분께 이 맥주 한잔 할까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이벤트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좀 팔리고 어느 정도 조금 나가고 난 다음에 하려고 좀 아껴놨습니다. 맥주 한잔 할까요? 지금 판매가 나쁘지 않대요. 정확한 판매량은 잘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순위도 이게 그 판매 사이트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스14하고 알라딘 쪽에서는 판매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맥주 한잔 할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자 구독하는 채널에
제가 이 맥주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뭐 알쓸맥자, 뭐 화이팅 이런 거 하나 더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굿굿의 선물 이번에 청취자, 구독자 선물 마련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광고가 다 나갔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인 순서 진행해 봐야겠죠.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비어 딕셔너리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책이 괜찮아요. 책이 나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번역 퀄리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뭐 안 드리겠지만 내용은 상당히 괜찮다. 국내의 맥주책, 제가 맥주 사전으로 보는 책 있잖아요. 저도 맥주 사전, 그러니까 뭐 자료를 검색하거나 찾을 때 항상 보는 그 사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책을 만약에 맥주에 대한 개론이나 이런 책을 쓰면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뭐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매주 맥주 글을 쓰니까 그런 맥주 글을 쓸 때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팩트가 있어야 되고 제가 글을 쓰는데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글을 쓰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글을 쓰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곳에서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물론 구글이나 뭐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이런 것도 보긴 합니다. 다 보긴 하는데 항상 팩트, 인터넷에 나오는 팩트들은 살짝 못 믿어온 것들이 있어요. 특히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거니까, 혹은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 쓴 어떤 글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합니다. 근데 제가 참고하는 가장 메인 책 중에 하나가 게리 돌리버 책이에요. 게리 돌리버의 맥주 사전 책인데 그 책은 한글로 번역이 안 돼 있죠. 제가 지금 원래 예전에는 그거를 애플북스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봤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봤는데 최근에 애플북스가 막혔어요. 아, 너무 짜증나. 제가 그때 애플북스로 제가 구매한 책이 진짜 몇백 달러는 될 겁니다. 몇백 달러. 그런데 지금 그 아이디가 막혀가지고 미국 아이디가 막혔더라고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막혀가지고 더 이상 그걸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아예 해외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엄청 두껍고 글씨는 깨알같고 엄청 두껍고 당연히 다 영어죠. 그래서 게리 돌리버의 그 맥주 사전 책을 제가 항상 그 메인 저의 어떤 그 소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어 딕셔너리 맥주에 대한 모든 것 이 책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빨리빨리 개념을 이렇게 보고 정리하기에는 역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들을 딱딱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비어도슨트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맥주 한잔 할까요 하고 이 맥주에 대한 모든 거 요 책을 2권을 그 선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수강생들한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희 이번에 연세대학교 다시 비어도슨트 시작하는데 수강해 주시니까 그래서 요 2권을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책이고 또 저희 협회에서 관련돼서 쓴 책이기 때문에. 자, 저번 시간까지 저희 이제 비 들어갔고요. 박테리아 얘기해 봤죠? 오늘은 이제 밸런스, 균형감부터 들어갈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약간 양조나 양조 과학적인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오늘은 테이스팅부터 시작하네요. 밸런스. 그 맥주 테이스팅 하다 보면은 밸런스 그러잖아요. 저도 자주 쓰는 말인데 도대체 그 밸런스가 뭘까요? 여기 정리를 잘 해놓고 있는데요. 맥주의 다양한 풍미 요소, 주로 몰트의 단맛과 홉의 쓴맛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 균형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균형감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요소가 단맛하고 쓴맛의 상호 조화입니다. 이게 이제 균형감의 첫 번째 메인 요소거든요. 맥주는 몰트에서 나오는 단맛이 있고요. 그리고 홉이 만드는 쓴맛이 있죠. 맥주는 유일하게 쓴맛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술 중에 하나거든요. 단맛과 쓴맛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물론 없는 맥주들도 있지만 있는 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둘의 조화가 맥주의 전반적인 균형감을 결정합니다.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맥주 스타일은 몰트 또는 홉 중 하나에 더 치우치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맛은 전체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며 조화로워야 한다. 균형감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주관적이며 단맛과 쓴맛 사이의 기브 앤 테이크가 핵심이긴 하나 이외에도 시큼함, 몰트의 로스팅 정도, 탄산감과 같은 다른 잠재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쵸? 이게 정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균형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맛과 쓴맛의 조화예요. 어떤 게 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맛과 쓴맛이 잘 맞아서 보통 균형감이 있다고 했을 땐 이게 보통 음용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시기 편하다. 드링커빌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맥주가 단맛이 굉장히 강하거나 그래서 혹은 쓴맛이 굉장히 강하거나 했었을 때 우리가 균형감이 무너져 있다고 하지만 그게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감이 무너졌다고 해서 균형감이 안 좋다고 해서 그 맥주가 꼭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 이제 테이스팅 제가 항상 교육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테이스팅의 핵심은 뭐다? 그 맥주를 만들려고 하는 양조사의 의도에 기준해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양조사가 자신의 맥주를 만들었을 때 일부러 쓴맛을 강하게 만들어서 홉포워디드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는데 혹은 홉포워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홉에 굉장히 치중된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양조사의 의도니까. 그런데 그 균형감이 무너졌죠. 하지만 그 맥주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맥주는 양조사의 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맛은 뭐 쓴맛을 내가 강하게 내려고 만들었어. 그리고 쓴맛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맥주 했었을 때 균형감은 무너졌지만 그 맥주를 나쁜 맥주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맥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맥주는 자연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맥주를 만들었는데 단맛이 굉장히 진해요. 마시기 힘들죠. 물론 쓴맛이 강한 것도 마시기 힘들어요. 음용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밸런스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맥주는 양조사가 일부러 한 단맛을 높게 만들었어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균형감은 떨어지지만 나쁜 맥주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맥주가 안 좋은 맥주도 있어요. 균형감 되게 좋아요. 단맛하고 쓴맛의 조화가 굉장히 좋아. 근데 원래 그게 양조사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럼 그 맥주는 애매합니다. 좋은 맥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테이스팅의 핵심이에요. 이게 맥주 소믈리에나 맥주 전문가나 뭐든 좋아요. 뭐 평론가든 뭐든 좋고 이 맥주를 평가했을 때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는 솔직히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상한 거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맥주가 어떤 맥주인지를 테이스팅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었을 때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의 첫 번째는 바로 양조사의 의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 맥주를 테이스팅했을 때 어떻냐를 평가하는 게 결국은 전문적인 테이스팅의 영역이거든요. 어떤 맥주를 만드는데 그냥 이 맥주는 뭐 균형감이 좋아. 기준 없이 그냥 그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뭐 평가하는 사람이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세계적인 뭐 맥주 소믈리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죠? 어쨌든 나중에 맥주 테이스팅 할 때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제가 그 비오도슨트 수업 들어오시면 제가 아주 재밌게 아주 핵심적으로 그리고 맥주를 테이스팅 하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균형감에 그럼 단맛과 쓴맛만 있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신맛도 있고 다른 맛들도 있잖아요. 특히 뭐 여러 가지 몰트에서 올라오는 향들도 있고 뭐 신맛들도 있고 여기에 얘기했지만 뭐 탄산의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울렸을 때 괜찮다는 조화감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조화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서 이 맥주는 굉장히 조화로워라고 하죠. 그럴 때 원래 포함이 되는데 이 균형감에 있어서도 약간의 신맛이나 아니면 탄산감 같은 것들이 같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같이. 특히 쓴맛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워 맥주 같은 경우는 또 이 신맛과 단맛의 또 조화로 우리가 균형감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균형감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맛과 쓴맛의 조화라고 해서 거기서 핵심이고요. 그래서 양조에서도 보통 비유 대 지유 많이 얘기하잖아요. 비유분의 지유 해가지고 이제 지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 그죠?
비중, 그리고 비유는 쓴맛이죠. 그거를 수치로 표현해서 보통 우리가 비율로 표시하잖아요. 뭐 3대 1이라든지 4대 1이라든지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스타일마다 이런 비유분의 지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균형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긴 했거든요. 요즘 많이 좀 사라진,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 다뤄지는 개념이긴 해요. 크래프트 영역으로 넘어와서는. 옛날에 이제 맥주 스타일, 정통 스타일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균형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뭐 시큼함이나 탄산 같은 것도 균형감으로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단맛과 쓴맛의 어떤 조화를 우리가 의미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발리네요, 발리. 또 원재료 부분 나오면 또 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보리만 갖고도 뭐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죠. 원재료적인 측면을. 그런데 뭐 오늘은 개념만 보는 거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요. 비오도슨트 들으시면 제가 정확하게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경작된 곡물 중 하나로 1만 3천 년 동안 경작되어 왔다. 그죠? 특히 보리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 그래서 우리 아시아, 동아시아나 아니면 어떻게 대만 같은 그런 아시아 지역은 이제 보리나 밀이 주요 곡물이 아니죠. 쌀이 주요 곡물이죠. 이게 좀 다르죠. 보리는 풍부한 견과류의 풍미와 지속적으로 씹을 수 있는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메가당 같은 당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인류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곡물 중 하나였다. 그죠? 뭐 메가당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단당, 이당 뭐 이런 것들을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단당 같은 경우는 플루톡스, 과당, 갈락토스, 그다음에 글루코스, 포도당, 요 세 가지가 있죠. 요 세 가지가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이제 2당이 되는 거고, 메가당 같은 경우 2당이죠. 메가당 같은 경우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메가당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말토스라고 부르죠.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당하고 플루토스, 과당이 붙은 거, 이게 이제 설탕, 자당이라고 부르고, 유당이 갈락토스랑 글루코스, 포도당이랑 갈락토스가 붙은 게 이제 유당이죠. 유당이 2당인데 요 2당, 유당은 이제 또 효모가 먹지 못하는 당,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당, 뭐 1당, 단당, 뭐 3당도 있습니다. 3당도 있고 더 많은 당도 있죠. 뭐 그래서 보통 당이 5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덱스트린이라고 불리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메가당은 우리 효모가, 맥주 효모가 가장 좋아하는 당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에서는 값싼 빵을 만드는데 보리가 사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맥주를 만드는 최적의 재료임을 알게 되었다. 그죠? 맥주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쓴 글들을 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이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요즘은 이제 맥주 책들이 오는 거 많이 나오니까 맥주 역사적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술적으로 풀과인 보리는 야생에서는 키가 크고 가늘며 맨 위쪽에 여러 개의 이삭이 있는데 여기에 말곡들이 나온다. 맞습니다. 보리가 몰트로 변하면 내부 깊은 곳에 보관되었던 맛있는 당을 내보낸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쵸? 이게 보리가 맥주에서 쓰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 효소를 갖고 있어요. 어떤 효소? 가수분해 효소를 갖고 있어요. 가수분해 요소를 자연스레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물만 주어지면 이 효소들이 움직여서 탄수화물을 당으로 만드는 거죠. 전분을 당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보리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쌀은 이게 없죠. 쌀은 효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효소를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전통주에서는 바로 누룩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누룩이 이렇게 효소의 역할과 발효의 역할을 같이 해주는 이상한 곰팡이이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는 거는 이렇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재밌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고요. 하지만 보리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꼭 가수분해, 이 전분 가수분해뿐만 아니라 단백질, 펩타이드 요소도 갖고 있고요. 뭐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곡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발화 과정이 이른 시기에 중단되면 그 당들은 맥주의 기본적인 단맛과 풍미 또는 발효를 위한 재료가 된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몰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오늘날 1억 5천만 톤의 보리가 매년 생산된다. 지금의 보리는 바빌린 시대 야생 보리와는 꽤 다르다. 예,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특성만을 취하는 선택적 재배를 했기 때문이다. 개량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리에는 2줄 보리, 6줄 보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투로우와 식스로우 보리가 있죠. 발리가 있죠. 두 줄 보리는 전통적인 종으로 알곡들이 중앙 부분에서 두 줄로 형성되어 있으며 단백질 함량이 낮다. 여섯 줄 보리는 또 다른 유전적 변종으로 알곡들이 세 개의 이삭에서 나와 여섯 줄로 자란다. 예, 그래서 여섯 줄 보리는 끝에 알곡들이 여섯 개 막 달려 있어요. 그리고 두 줄 보리는 두 개씩 달려 있고, 당연히 두 개씩 달려 있으니까 알곡이 더 크겠죠. 크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알곡 단백질이 좀 적어서 맥주에 단백질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양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수율이 높죠. 수율이 높은 두 줄 보리를 우리가 보통 맥주를 씁니다. 여섯 줄 보리는요. 여섯 줄 보리는 한 그 줄기에 여러 개 알곡이 있으니까 우리가 식량으로 쓰기 좋죠. 식량으로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섯 줄 보리가 두 줄 보리를 계량한 거예요. 여섯 줄 보리를 계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 먹을 때 먹는 보리들 있잖아요. 그건 다 여섯 줄 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줄 보리는 보통 요즘에는 양조에서밖에 쓰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효소가 많아 맥주를 혼탁 유발할 때 여섯 줄 보리 얘기예요. 보리는 근본적으로 양조에 필요한 당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맥주의 색깔과 풍미, 텍스처를 만들어줍니다. 예. 이제 맥주에 보리가 왜 사용되느냐?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효소가 이제 있는 거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싸요. 예, 가격이 쌉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재료 가격이 높으면 우리가 술을 만드는데, 이 대중적인 술을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맥주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보리의 몰팅의 정도, 굽는 거의 정도에 따라서 맥주의 색깔이 바뀌죠. 여기는 물론 이제 베이스 몰트와 스페셜 몰트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조합들에 의해서 이제 맥주의 색깔도 바뀌고요. 맥주의 향에도 이 보리 몰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리에서 나오는 보통 향들이, 몰트에서 나오는 향들이 뭐 바닐라, 뭐 초콜릿, 뭐 허니 뿐만 아니라 뭐 크래커, 비스켓, 빵 이런 것들이 다 몰트에서 나오는 향이고, 이 몰트에서 나오는 향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라이즈 반응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요번 우리 비오도슨트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입니다. 텍스처도 만들어내죠.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맛이 남아서, 이렇게 당이 남아서 당이 많이 남으면 바디감이 이제 무거워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럴 땐 역시 거기에서 리치함이나 아니면 라운디드, 부드러운 것들, 이런 어떤 질감들이 이 몰트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이 몰트가 맥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테이스팅 하는 영역에서 이 몰트가 최종적인 몰트에서 맥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맥주의 테이스팅도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스팅이 단순히 많이 맛보고 향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향미와 질감과 알코올이 어떻게 나왔는지 재료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재료가 양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향미가 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테이스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스팅이라는 것도, 내가 맥주를 잘 표현하고 잘 이해하고 싶은 것도 역시 맥주의 재료와 양조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이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재료와 양조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맥주 양조에서 다른 곡물들도 종종 사용되지만 보리몰트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여전히 스타로 남아있다. 그중 한 이유로 보리몰트가 유용한 껍질을 갖고 있다는 걸 들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핵심이죠. 보리몰트가 껍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맥주를 만드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여과층을 형성해주죠. 이 껍질은 곡물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고 매쉬를 무르게 유지시켜주며 라우터링하는 동안 여과층을 만든다. 핵심적이죠. 이게 없으면 맥주 양조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됐을 겁니다. 이 껍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보리는 밀보다 더 쉽게 몰트를 만들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낮다. 그죠? 싸고 키우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예, 이 책이 괜찮아요.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리는 밝은 색과 중성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귀리, 옥수수, 쌀과 같은 곡물을 첨가할 수 있다. 그쵸? 다른 곡물들이 왔었을 때 그 곡물들의 특성이 발현될 수 있어요. 보리가 다른 곡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발현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우리가 텍스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곡물이죠. 맥주에 들어가면 옥수수는 드라이한 텍스처를 만들 수 있는 곡물이고요. 쌀도 그렇고요. 뭐 호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파이시한 텍스처를 만들 수 있는 곡물인데 보리의 베이스를 있으면 이 곡물들이 들어갔을 때 자기만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다 보면 굉장히 질감에서 스파이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이거 호밀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굉장히 드라이하다. 그러면 이거 옥수수 전분이나 쌀 전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양조사는 또 맥주에 따라서 자기의 의도대로 그런 것들을 또 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브루어는 최종 생산물을 더 자유롭게 다루어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다양한 맛의 맥주를 만들어낸다. 정답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 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리 와인이에요. 발리 와인은 우리가 저번에 그 스타일 얘기했었을 때 제가 아주 깊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아주 뭐 깊은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발리 와인은 또 스타일이네요. 그리 많지 않은 아주 강한 영국 에일 중 하나인 발리 와인은 전통적으로 시골에서 겨우 내내 양조되었던 맥주 스타일이다. 이 발리 와인이라는 건 굉장히 모호한 스타일이죠. 그냥 알코올 도수가 높은 영국의 정통 에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상업 발리 와인은 20세기 초 바스에서 출시된 맥주로 바스 넘버 원이라고 라벨링 되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음으로 마케팅적으로 스타일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바스고요. 이게 20세기 초예요. 1905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바로 발리 넘버원 스트롱 에일이라고 하는 라벨링으로 나왔죠. 그 전까지는 발리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뭐 나온 맥주가 아니에요. 그냥 알코올 도수가 높게 만들어 먹었던 영국의 에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올드 에일이나 뭐 스타일 에일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거를 바스사에서 처음으로 상품화 시킨 거죠. 발리 와인은 스코티시 위헤비의 캐릭터와 비슷하나 일반적으로 더 밝은 색을 갖고 있고 강한 몰트의 단맛과 균형감을 이루는 홉의 풍미가 느껴진다. 뭐 홉보다는 이제 몰트 향이 핵심이고요. 또 효모 향의 또 핵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풍부한 과일 향이 나며 그쵸, 이제 요게 효모에서 나오는 과일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루트 에스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일 향은 노브롭에서 나오는 스파이시 향이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며 독특한 크리스마스 느낌을 건네준다. 예, 호배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몰트와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그 영국의 효모 향이 조금 더 도드라집니다. 종종 배럴 숙성이 된 것들이 더 복합적인 풍미를 갖기도 한다. 발리 와인 중에서 영국 정통 발리 와인은 왜더라? 토마스 하딘가? 예, 걔네들이 이제 1960년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900년대 후반에 다시 복원을 한 것이 지금 영국의 정통 발리 와인의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플러스의 또 발리 와인이 있죠. 8도짜리. 영국의 발리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6도에서 8도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를 굉장히 크게 재해석한 게 미국 애들이죠. 아메리칸 발리 와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미국 홉들을 좀 더 넣고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도 훨씬 높이고요. 배럴 에이지들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명확한 캐릭터를 갖는 그런 게 이제 아메리칸 발리 와인이고, 아메리칸 발리 와인, 미국 크래프트 쪽에서 이 발리 와인을 재해석하면서 다시 발리 와인이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잉글리시 발리 와인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계속 사라지고 명맥만 유지해 왔던 거고요. 다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아주 크래프트 맥주의 효시인 앵커에서 올드 포곤이라고 하는 맥주를 만들어서 대히트를 쳤죠. 올드 포곤이 바로 발리 와인 스타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리 와인 스타일에 대해서 잉글리시 발리 와인을 다시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올드 포곤이죠. 예, 저도 마셔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 그 제가 쓴 그 테이스팅 노트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 향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배럴 에이징, 배럴 숙성이네요. 요것도 제가 맥주 스타일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나무 배럴은 1000년 이상 존재하며 모든 술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이를 만드는 배럴의 장인 쿠퍼. 예, 배럴 만드는 사람을 쿠퍼라 그래요. 쿠퍼 또한 긴 시간 동안 존경을 받아왔다. 요즘은 진짜 많이 없죠. 모든 갈색 증류주에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풍미는 술이 담겨있는 나무의 복합한 화학 조성과 켜켜이 숨어있는 속살에서 나온다. 그쵸? 그래서 향에서 이제 오크향, 나무향 같은 경우가 이제 배럴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와인 역시 중요한 특징 중 많은 부분이 배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즉 배럴은 단순히 저장과 편리만을 위한 용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 배물을 오크나무로 만든다. 보통 미국에서는 화이트 오크 종이, 유럽에서는 로브 참나무 종이 나오며 둘 다 풍미와 외부 환경에서 수밀 능력이 탁월하다. 예, 이게 오크나무가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수밀 능력이 탁월해요. 예, 새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수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오크는 미세한 구멍들을 갖고 있어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특징을 흡수하고 심지어 자신의 풍미를 입히기도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구멍, 작은 구멍들 속에 술이 들어가서 나무의 향이나 특성들을 머금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는 또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죠. 산소가 공기가 들어오면서 또 이것이 옅은 산화를 만들어서 술의 향미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대기압과 온도 변화가 이런 과정을 돕기도 하는데 담긴 액체가 그 변화로 인해서 다공성 표면을 효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그쵸?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산소가 입혀지거나 아니면은 안에 액체가 자꾸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무에 들어있는 구멍 속으로 아주 미세한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의 또 특성을 먹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배럴 에이징을 하는 아주 명확한 이유기도 하죠. 버번, 스카치 위스키, 와인 등의 술을 담았던 배럴을 재사용하려는 브루어들에게 맥주와 배럴 그리고 이전에 스며들었던 다른 술의 특성이 만드는 상호작용은 풍미와 향에 있어 중요한 보물 같은 존재다. 맞습니다. 배럴 스크린 단순히 맥주에 추가적인 풍미만 더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고유한 용기 안에선 여러 물질들이 결합하고 분해되고 숙성하여 복합적인 풍미와 향을 만드는 복합적인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향만 먹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산소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막 또 화학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종의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배럴을 일회용품으로 생각하는 위스키 메이커들조차 이 화학 변화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다. 몇몇 스타일들은 배럴 숙성에 훨씬 적합하다. 예를 들어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발리완 같은 스타일은 청량하고 시원한 피스노보가 배럴의 특징을 더 잘 품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술을 담았던 배럴들이 갖고 있었던 그 향미와 알코올들이 있거든요. 뭐 버번 위스키나 스카치 위스키를 담았던 그 배럴 같은 경우는 강력한 알코올과 향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맥주가 들어가게 되면 그 향이 다 먹혀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맞짱 뜰 수 있는 맥주가 있어야 되고 맞짱 뜰 수 있는 맥주는 향이 강하고 알코올이 강한 맥주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뭐 발리 와인이나 혹은 뭐 쿼드루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보통 이 배럴을 만들 때 우리가 차링이라 그래서 안에를 태워요. 강력하게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오크통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술을 넣는 게 아니고 뭐 예전에 맥주만을 담았던 오크통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 배럴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술을 담았던 배럴에다 맥주를 담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술, 그러니까 와인이나 위스키를 숙성시키는 배럴들은 안에 차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불로 태워서 까맣게 태워버려요. 거기서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럴 에이즈드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거 마시면 바닐라 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잖아요. 그 바닐라 향이 바로 그 차링할 때 나오는 그 향이에요. 바닐라 오크 나무 자체가 바닐라를 내뿜는 게 아니고 그 차링을 통해서 나왔던 마이야르 반응에서 나오는 바닐라 향이 바로 이 차링 이 맥주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크 향이라고 하는 나무 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통 오크칩을 넣어서 그냥 숙성을 시키면 우디한 나무 향이 나요. 그게 배럴 에이즈드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데서 나오는 오크 향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차링을 통해서 그런 나무 향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입혀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럴 에이즈드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것들 마시면 뭐 바닐라, 오크 향 이런 것들이 빵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오크 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배럴을 만들 때 그 위스키 숙성용 배럴을 만들 때 차링을 통해서 나오는 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맥주에 스며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인 맥주만 담는 그 배럴들은 요즘은 크게 사용하지 않고, 뭐 전 안 가봤지만 필스너 우르켈 같은 경우에서 일부 이제 그런 맥주만을 담는 이제 쿠퍼, 그 필스너 우르켈 쿠퍼는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나무 통을 숙성시켜서 있는 맥주들을 팔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현지에서만 파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필스너 우르켈은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독일 같은데 보면은 배럴 에이즈드 맥주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브라우팍툰 같은 독일 크래프트 맥주들 중에서는 배럴원이라고 하는 그 배럴 숙성 맥주들 같은 경우는 다른데 담았던 위스키 배럴에다가 술을 담는 게 아니고 쿠퍼가 만든 그 배럴에 맥주를 넣는데, 그 배럴조차도 역시 차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팍툰 배럴원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무시한 진짜 그 배럴 이 숙성 향이 쫙 나오는데, 오, 바닐라 엄청나게 부드럽고 눅진한 바닐라 향이나 오크 향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차링한 배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오크 나무로 만드는 에다가 맥주를 담으면 그 정도의 바닐라 향 같은 게 나지 않고요. 그냥 우디한 향들이 아마 입혀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 1시간도 지나갔네요. 오늘 또 굉장히 많은 키워드 3개 했는데 4개 했군요. 4개 하면서 제가 또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공부하시는데, 맥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죠.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마스크 그냥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마지막 노래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응모하시는 거, 맥주 한잔 할까요? 6건째 드리니까 응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찐팬들만 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